안녕하세요. 세독립TV입니다. 자, 오늘은 김창익 대표님을 모시고 트럼프와 머스크, 비트코인, 테슬라 정말 격변의 시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화폐 전쟁과 곁들여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이렇게 많이 그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7월 5일 날 머스크가 그 아메리카 파티라고 또 신당, 미국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창당한 이유와 트럼프와의 관계 어떻게 될지 이 전망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 최대 갑부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세계 최고 권력 간의 그 브로맨스 지난 3월부터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됐다가 11월 달 이제 미국 대선 2024년 47대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그 브로맨스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인 연대 관계들이 맺어졌었는데 그 반세계화라는 어떤 공동의 어떤 연대 그리고 진영 간의 강력한 연대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그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249주년 기념일 때 마침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칸 파티라는 이제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삐거덕거렸던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브로맨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어떤 삐거덕거리는 관계가 사실은 그동안 그 뒤에 있었던 그 럭브리지 네트워크라는 제이디 벤스 그리고 피터 틸 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가 이제 하나의 어떤 토대가 두 사람을 계속 묶어줬던 어떤 그 토대가 돼 있었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강력한 주관이 센 그런 캐릭터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갈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양측이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에 대한 지금 방향타는 일론 머스크가 쥐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종속 변수였고요. 주된 변수는 일론 머스크 본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두 사람이 왜 완벽히 결별을 했을까라고 보면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략하게 그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면 일론 머스크라는 그 캐릭터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민주당의 내부적인 규제 그리고 EU 규제위원회라는 외부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묶음이 돼서 규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려면 정치 권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좌파 리버리테리언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워싱턴으로 그리고 피터 틸이라는 어떤 동지와 연대 세력을 형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의 전략상 반세계화, 반월가, 반엘리트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2016년에 집권한 다음에 2020년에는 이제 그 팬데믹 인플레이션 위기로 이제 낙마를 했었죠. 그리고 4년 뒤에 재도전을 해서 같은 전략으로 반세계화, 반월가, 반엘리트주의 반대로 하면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가는 길이 정반대였다가 반세계화, 반월가라는 이 교집합에서 만났고 그것이 스파크가 튀면서 2024년 대선 때 이제 그게 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반세계와 반월가라는 공통된 전략으로 묶였던 두 사람이 결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술면에서 완벽히 차이를 이제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반세계화 어떤 전선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맡았던 임무는 더치 수장이었거든요. 1월 달에 트럼프가 더치 수장으로서 일론 머스크에게 내렸던 미션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중 1조 달러를 줄이는데 5천억 달러를 국방비 줄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축은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 약달러 정책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그리고 또 연준이 사실은 그 세계화 전선의 최대 적이거든요. 적의 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을 해체하는 것. 그리고 국방비 5천억 달러 줄이는 것, F-35 전투기를 사지 않고 이제 다른 AI나 드론으로 대체하고 또 이제 쓸데없는 그 공무원들 예산을 줄여서 5천억 달러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일단 1차적으로는 오빠 법안이라고 해서 그 트럼프가 그 7월 4일 날 통과시킨 법안이 있거든요. 상원 하원을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 오빠 법안이라는 게 대표적으로는 감세 법안이거든요. 부자들에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거였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설명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거였죠.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 적자 폭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세수를 충당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금이 줄어든 만큼 세수가 줄어든 만큼 재정 적자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결정적으로 분노를 했던 이유는 여기에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1,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4년 동안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줄이는 거를 미션을 받고 가열차게 진격 앞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가 감세 법안에 국방비 증액 한 1,500억 달러를 늘리니까 일단은 서로 간의 어떤 진영에 격차를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5천억 달러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국방비에서 1,500억 달러 반대로 늘리겠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그럼 5천억 달러를 줄여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일단 이견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노선 또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럼 두 사람이 1,500억 달러의 그 국방비 증액이라는 걸 놓고 서로 양보할 수 없었을까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한테 그 재정 적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재정 적자라는 거는 반세계화 전략의 가장 마중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반세계화라는 건 뭐냐면 달러 패권에서 달러 발행량을 최대한 늘려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통해서 풀린 달러가 전 세계에 수요되는 어떤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 자유화를 이루는 가장 윗단에 있는 그 달러의 어떤 발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반세계화 전략에서 반달러, 달러의 발행량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 마중물을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어떤 이유에서든 수도꼭지를 다시 틀게 되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는 분노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트럼프 본인에게도 큰 부담인데 이게 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은 어떤 미래 가치에 주주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금리가 인상되면 미래의 가치에 대한 어떤 배팅 할 때 기회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을 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테슬라 주가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런 연쇄작용까지 이제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결정적으로 화가 났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지금 반세계화 어떤 전략 노선을 약속했던 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이상 기류를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진격 앞으로 하다가는 그럼 나중에 가서 트럼프가 그 재정 적자를 계속 늘리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난 그 책임을 일론 머스크가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토사구팽의 어떤 위험이 있는 자리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줄이는 어떤 그 최윗단에서 이건 그 일단 국제개발처 직원들 2만 명의 직원들을 다 자르고 국제개발처를 문을 닫았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진격 앞으로 하면서 모든 욕은 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는 전혀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그 4월 달에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가 5월 14일 날 갑자기 중국과 관세전쟁 유예 90일간 유예를 하면서 회군을 합니다. 그 회군의 의미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던 건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반세계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뭔가 지금 반세계화 진영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만 혼자 진격 앞으로 하는 상황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뒤집어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토사구팽을 당하느니 내가 일단 먼저 판을 뒤엎고 나가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캐릭터상으로 봤을 때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근본적으로 서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1,500억 달러의 어떤 증세안을 철회하지 못했을까? 네. 지금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서로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했더라면은 1,500억 국방비 안 늘리고 다시 그 일론 머스크와 타협해서 그 브로맨스를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했다는 판단을 했으면 아마 일부 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빠 법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반대파였던 민주당과 월가의 요구대로 수용을 해서 그 수용한 안들이 포함된 상태로 상하원을 밀어붙여서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방부 증액안이라는 거는 반세계화 진영, 세계화 진영에서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트럼프는 물론 국방비를 1,500억 달러만큼 증액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세계화를 외치면서도 트럼프는 일기 때도 국방비를 늘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리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계화 전쟁,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사실은 월가에 대해서 일단 선전포고를 했었고, 그리고 와몽거스, 그러니까 군산 복합체들한테도 선전포고를 했었습니다. 중국한테도 반세계화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었거든요. 이 세 개 진영이 공통적으로 지금 트럼프에게는 적였는데, 트럼프가 5월 14일 날 회군을 한 다음에 바로 5월 30일 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트럼프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월 30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레이건 경제 포럼이라는 포럼 자리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와의 어떤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형태로 트럼프에게 세 가지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일단 채권 시장이 붕괴될 텐데 채권 시장이 붕괴될 경우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쉽게 더 이상 이제 채권을 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시진핑이 내가 중국에 가봤더니 관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국이란 거는 WTO 체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줌으로써 월가가 달러 발행량을 늘릴 수 있는 최대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와몽거스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적대적인 행위도 중단하라. 비트코인 살 돈으로 히토리와 총알을 사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줄일 생각 하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이 경고를 날린 그 뒤에 오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월가가 경고장을 날렸던 그대로 일단 첫 번째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중국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근본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이제 월가와 세계화 진영의 어떤 경고에 지금 타협 또는 굴복을 한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트럼프와 같이 행동을 계속하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공화당 내 장악력을 확대시키고 계속 지금 반세계화 전략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월가와 민주당의 어떤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타협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 서로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상황을 밀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서로 더 이상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정말 예리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도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한국에도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창당을 한 적이 있고 그래도 네네. 현대차가 살아남았는데 지금 머스크가 추진하는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4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적인 기업인데 트럼프가 마음만 먹고 예를 들어서 최대 권력이니까 머스크와 머스크 기업을 견제한다면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단적으로는 테슬라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느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는 이제는 봉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끌고 나갈 생각인 건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라는 세계 최고의 권력이 자기에게 등을 돌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친구가 사실 등을 돌리면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창당을 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트럼프에게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진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목표한 대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 적어도 2석, 하원에서 적어도 8석을 손에 쥐어서 현재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둘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어떤 이 우위에 있는 이 상황을 깨서 균형점을 흐트러 놓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목숨 걸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2석과 8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원 100석 그리고 하원이 몇 석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0 몇 석일 거예요. 그래서 상원은 이제 인구 비례 그리고 상원은 그냥 100석 해서 지금 공화당이 53석인데 53대 47석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2~3석을 확보해서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서 공화당을 견제하겠다. 반대로 공화당과 연대해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 이런 캐스팅 보트 어떤 무게중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돌파구를 찾기 힘듭니다.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상원에서 3석 하원에서 8석 이상 9석, 10석을 차지할 경우에 지금 상하원을 둘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재 역학적인 우위를 잃을 수 있거든요. 트럼프는 반대로 목숨 걸고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인허가권을 동원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압박을 가할 거고요. 일론 머스크는 반대로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치 권력
그 캐스팅 보티를 주어야 되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두 사람 다 사실은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오빠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게 공화당스러운 법안인가? 라는 어떤 회의적인 시각, 이탈표가 3표 있었습니다. 그 3명의 그 마가 근본주의자들. 이게 지금 고립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추구한다는 그 도널드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이번 표에 기권을,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졌었거든요. 마지막 한 명이 돌아서면서 사실은 제디 벤스의 부통령으로서의 한 표가 더해지면서 통과를 했던 건데 그 2명을 포섭해서 일론 머스크는 반드시 캐스팅 보티를 주려고 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로 그 2명을 어떻게든 압박해서 공포감을 쥐어주고 일론 머스크가 손잡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어쨌거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모든 테슬라의 사업은 인허가 사업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테슬라의 사업에 적어도 호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급등락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던 그 테슬라 주가가 지금 최근에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회복세에는 찬물을 끼얹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기업 가치가 과연 정치 권력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그게 근본적인 것인가? 그것이 어떤 가속 페달을 밟아줄 수도 있고 잠깐 브레이크 감속 페달을 이제 밟아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근본적인 어떤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공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런 혁신적인 가치가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제 잠깐 저지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일단은 지금 일론 머스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본인을 판단했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서 어떤 걸림돌이 되고 이제 저지를 당하게 되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떤 다른 조합 다른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두 사람의 성향이나 현재 상황론을 봐서는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주가 상승에 도움은 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펀더멘털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펀더멘털에 계속 공감을 하신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수량이 많지 않은 사람은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기로 읽히고요. 그럼 좀 화제를 바꿔서 지금 관세 전쟁이 계속 그 추진되면서 4월부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특히 한국도 어떻게 트럼프의 행보를 예측하고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 결국은 관세 전쟁 후에 트럼프의 행보는 어떻게 바뀌고 이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단 관세 전쟁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의 행보 전에 있었던 그 두 가지 보고서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 하나가 피터 나바로가 이제 그 프로젝트 2025에서 밝혔던 그 트럼프 그 보수 진영이었던 싱크탱크가 작성했던 보고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븐 그 미란이라는 그 트럼프 지금 그 경제정책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미란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트럼프가 참고하고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였는데요. 두 가지를 종합하면 관세전쟁은 관세전쟁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고 환율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렛대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가 연간 2조 달러 정도에 이르는데요. 관세전쟁을 펼칠 경우에 관세 수입이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전쟁이 벌어지면 그 수입가격 상승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관세 수입이 줄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프로젝트 2025와 스티븐 미런 보고서를 보면 6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들어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을 폐지하고 반대로 국세청이 IRA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외부 수익청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관세 청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세청의 업무만큼 이제 관세청이 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세 수입을 관리하는 어떤 별도의 기관까지 설립하려고 했으니까 관세 정제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어떤 지렛대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도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어떤 경로를 거치긴 하는데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환율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으로 흘러가는 중국의 입장에서 수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수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를 해야 되는데 위안화 평가 절하는 중국 내에 있는 글로벌 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요. 또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무역적 전쟁을 하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반대로 자국 화폐의 구매력을 키우는 그 평가 절상의 전략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 관세 전쟁이 평가 절하라는 것이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관세를 매긴 만큼 내가 평가 절상을 할 테니 환율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다. 그러면 중국이 평가 절상을 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월 달부터 중국한테 이제 125%의 추가 관세를 경고를 하고 이제 진격 앞으로 하다가 5월 14일 날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10%의 추가 관세만 부과를 하고 그것도 90일간 유예한 상태로 지금 관세 전쟁에서 잠깐 사격 멈춰로 외치고 회군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6차적으로 반복하지만 이 회군을 한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회군을 한 이유는 사실은 중국과의 관세 이제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그 회군을 한 시점이 채권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이거는 중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한 시간 벌기 차원이라는 거에 더해서 더 결정적으로는 월가가 채권 자경단을 이용해서 국채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에 월가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반세계화 전략,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월가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을 더 이상 못 살게 구지 않겠다. 중국을 가만두겠다. 그리고 전쟁광, 군산복합체, 국방비를 줄이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 어떤 화해의 메시지를 그 반세계화 진영에 보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눈에는 불복처럼 비춰졌을 것이고 본인이 혼자 사령관으로서 진격 앞으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지금 전략적이던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던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아는 상황이긴 한데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무한정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격 앞으로 했던 거는 사실은 중단을 하고 지금은 서로 간의 진영의 상황을 살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월가와 트럼프가 반세계화 진영과 세계화 진영 간에 어떤 접점을 마련하고 어떤 수정으로 서로 간에 이제 상생의 그 전략을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싸움을 가열차게 지속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시간을 벌면서 그 월가 쪽에서 이제 채권 시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육성법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실제로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채 수요를 늘려주는 어떤 그 액션이 취해지고 실제로 월가 이외의 어떤 국채 수요처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채권 금리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고 다시 공격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고 내가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전술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금리의 추이가 트럼프의 판단에 앞으로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될 거다라는 기준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 만약에 채권 금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안정이 되면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가열차게 할 거고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월가의 어떤 타협점을 찾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트럼프가 다시 관세 전쟁을 지금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지금 그 최후 통첩을 하는 식으로 관세 전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죽을 울리면서 지금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그 적자가 36조까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트럼프와 1기와 2기를 거치면서도 오히려 오바마 때보다 더 그 재정 적자가 트럼프 재직 시에 늘어났는데 현재는 36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만도 지금 1조에 육박하는데 이 상태에서 트럼프 임기 말로 가면은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나고 거기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도 늘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재정 적자의 끝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이럴 경우에 미국이 맞게 되는 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 36조 달러의 재정 적자에 들어가는 그 1년 그 이자 비용이 대략적으로 지금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 그리고 일시적으로 작년에 한번 국방비를 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대략 현재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국이라고 해서 그 1조 달러 육박하거든요. 그 9천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고, 작년에 그 국채 그 이자가 그 국방비를 살짝 넘어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연간 2조 달러, 그리고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거의 10조 달러, 지금의 현재 감세안과 이제 국방비 증액안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대략 3조 달러,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10조 달러 정도의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 10조 달러의 그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45조 달러 이상의 이제 국채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10조 달러의 4%만 해도 이제 거기서 또 이자가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그 국방비를 국채 이자가 초과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역사학자들이 어떤 제국이 몰락하는 기준을 사실은 국방비를 이제 그 채권 이자가 총 이자가 초과하는 것으로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학계 그리고 업계 정치계에서는 이 신호가 미국의 달러 패권에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신호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이 재정 적자의 어떤 한도를 이제 늘려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밀당을 계속 행정부하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늘려줬다가는 늘려주지 않으면 이제 미국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 거고, 늘려주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정치의 어떤 그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크 기업 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론 머스크의 눈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 내 어떤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기술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 기술 표준 경쟁을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기술 패권이라는 베이스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패권이 위험해진다는 얘기는 테크 기업들의 베이스 캠프가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과의 예전에 그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치기를 했던 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 경쟁을 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기술 기업들이 이념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체제 속에 있는 기술 기업들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체제 속에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서로 체제 경쟁, 디지털 영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의 패권이 무너지면 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디지털 영토가 완전히 무너져서 테크 기업들은 본인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이 기술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기술이 이념인 기술 그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들고 미국의 그 패권과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거는 지금 기술 기업들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건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거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패권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니까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술 기업들은 이거를 타협 없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럴까? 이 테크 기업들의 수장, 특히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기술 철학이에요. 기술, 물리학, 과학. 여기엔 타협이라는 건 없는 거죠. 중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진 않잖아요. 만유 인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의 그 수장들, 특히 엔지니어링 쪽에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답이 하나거든요. 그 이외의 답은 없는 거예요. 수학과 물리학은 아직까지 양자역학을 제외하고 나면은 수학과 물리학은 답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 위에는 다른 답은 찾을 수가 없는 거고,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는 답이 여러 개예요. 네. 트럼프도 미국의 패권을 놓쳐서는 미국의 본인의 정치적인 토대가 없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표심을 잃으면 본인의 권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심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는 여러 개의 답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감세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들의 어떤 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의 돈줄, 빅테크들의 돈줄, 그리고 지금 월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지만 어쨌거나 월가의 돈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패권이 없으면 본인들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디지털 영토를 잃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당연히 명분도 있지만 그게 최종적인 궁극의 목적이지만, 일단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 본인은 일단 본인의 패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답이 하나고 트럼프는 답이 여러 개인 답안지를 들고 지금 서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또 하나는 군산복합체를 무찌르겠다고 반세계화 전쟁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그러면 로키드 마틴
마틴의 어떤 F-35 전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의 경고도 있었겠죠. 스코페센트의 충고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그 군산복합체 5개의 그 고용된 지금 미국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 표도. 이거는 제조업의 일종이니까 그 몰락한 제조업들의 일자리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군산복합체들의 매출도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를 지금 트럼프는 풀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답을 뽑아놓은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정리를 한다면 현재 머스크와 트럼프 각자 입장에서 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마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마가라는 것은 월가가 미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수정하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화폐 체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 체제, 그리고 월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 패권, 그리고 군산 복합, 미국 군사력의 패권,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기술 기업들, 빅테크들이 본의 아니게 또는 계획적으로 지금 탈취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 구조를 보면 그 월가의 금융 세력이 미국의 패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달러 패권의 어떤 발행권을 월가가 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패권의 핵심인 군산 복합체를 지금 다 월가가 투자해서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지금 군산 복합체 4개에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수산업과 금융산업은 그동안 월가의 산업이었는데 지금 빅테크가 금융 쪽도 패권을 장악하려 진입을 한 상황이고 또 AI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군수산업이거든요. 드론 같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지금 월가의 패권 산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면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6월 17일 날. 그 6월 17일 날 그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의미는 빅테크를 금융 패권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해준 법안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상원에서 68대 30으로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이 53표니까 15표 이상은 지금 민주당이나 월가 진영에서도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법안을 해석하면 그 지니어스라는 게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국가혁신법. 입니다. 그러면 국가혁신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라는 거예요. 원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할 때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상원의원이 강력하게 이 법안을 이제 공동 발의자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투표를 할 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그 반대한 가장 큰 항목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들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포함을 시키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엄청난 설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은 이제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빅테크 포함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이 기술력과 네트워크력 그리고 자본력으로 지금 현재 월가가 장악하고 있는 금융 패권을 일시에 몰아낼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칠 거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빅테크들이 금융 그 패권 영역에 들어왔을 때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연준 역사상 최초 112년 역사상 최초로 월가 은행기업 이외에 빅테크를 연준의 감독하에 두는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통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다룰 때 과거에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제도권에 끌어들일 거냐의 모든 법안이 SEC가 관리 감독을 할 거냐, 상품선물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할 거냐, 이걸 놓고 싸웠거든요.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놓고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SEC나 상품선물위원회가 감독기관이 아니고 연준이 감독기관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가 통화정책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미국 통화당국의 통화정책 대상, 관리감독 대상이 됐다는 것도 미국 역사상 최초, 암호화폐 역사상 최초고, 그리고 연준이 감독을 하는데 그 감독 대상에 은행 이외의 빅테크, 비은행 기업이 포함됐다는 것도 연준 112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빅테크가 미국 통합 달러 패권의 영역에 들어와서 빅테크에게 달러 패권을 지키는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법안이에요. 공화당이. 네, 거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뒤에 있는 월가가 절반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법안입니다.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비트코인에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는데 4차 반감기 효과가 과연 있는지, 아니면 이 효과가 그동안에 좀 오른 것으로 지나가는지,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만약에 폭등한다면 폭등 예상 시점,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비트코인의 그 저자로서 이번에 4차 반감기에 폭등이 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지금 불가능한 지금 그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 답을 하기에 불가능한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반감기의 어떤 사이클이 올해 나타날 거냐. 보통은 이제 작년 2024년 3월달, 4월달이 반감기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대략 한 12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고 이제 그 상승장이 7, 8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패턴을 보였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치달아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그 전의 반감기로 보면 지금이 이제 쌍봉에서 살짝 10월달까지는 하락하는 그 시기가 7월부터 10월달 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두고 이제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반감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반감기가 있을 거고요. 사이클이.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을 많이 공유한다고 하면 사이클이 과거의 패턴처럼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거를 일일이 세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대체로 지금 이제 그 미디어나 이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어떤 의견의 어떤 표출,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어떤 양태를 보면은 반감기가 적어도 예전 같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수요의 어떤 구조가 과거보다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의 투기자들의 어떤 수요에서 지금은 기관, 그리고 미국의 패권, 그리고 각국의 어떤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높게 둔다면 반감기가 그만큼 이제 예전만큼 어떤 깊은 골과 깊은 그 골짜기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감기의 어떤 공포를 완벽히 떨쳐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공포의 어떤 그 걱정,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 걱정들이 보수적으로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반감기는 어느 정도 옅은 사이클 정도는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반감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반감기가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오늘 당분간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4년의 어떤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무시해도 좋을 이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난 그 여러 차례 반감기 동안에도 전기세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세가 미국 기준으로 5만 달러, 7천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이제 임대료 등등을 포함하면 얼추 1억 원 정도가 생산 단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1억 원 밑으로 이제 원화로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상승분을 현재 기준에서 30% 이상 반납하는 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그 이번 반감기의 본격적인 상승장의 트리거가 미국 정부가 실제로 비트코인 비축에 나설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3월 6, 7일 날 행정명령을 하고 그 크립토 서밋을 했을 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제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데이비드 삭스 크립토 짜르에게 이제 명령을 했잖아요. 사실상 반드시 그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100만 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100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찾아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 행정부가 발표하고 있지 않은 거는 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 회장이 날린 경고장을 트럼프가 간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계화 전쟁을 하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월가의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힘을 보고 현실을 자각한 트럼프가 일방적인 공격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지금 상황에서 채권 시장을 바라보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하고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경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살 돈이 없다, 국방비 줄이지 마라, F-35 사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세금 중립적인 방법을 찾았으니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본격적인 가격 상승도 채권 금리하고 연동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실제로 채권을 매입해주는 주된 수요처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비축 이제 법안이나 이제 비축 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그렇게 만약에 10월, 11월 정도가 이제 상승장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면은, 그 전에 상승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실제 비축에 나서면서 상승장이 오는 이 국면은 올해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그 비트코인의 주요 국가별 추진 전략의 차일점과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특히 미국의 비트코인 추진 전략, 그리고 중국의 추진 전략, 그리고 유럽 쪽,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기업도 따라하고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요약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은 서로 상충하는 전략이죠. 서로, 왜냐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그 한정된 발행량을 누가 먼저 비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100만 개를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지, 이제 언젠가는 발표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비축에 나설 것이고, 중국 시진핑 정부는 그거에 대응해서 지금 공식적인 어떤 거래나 채굴은 금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비축을 하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이 해시레이트 50% 이상의 어떤 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한 가지 변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일단 준비금으로 많이 보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패권, 그리고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월가의 패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공화당은 거의 100%,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최소한 30% 이상은 이 법안에 찬성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그 기존의 기득권과 또 암호화폐라는 그 개혁 세력이 둘 다 이득이 된다는 어떤 접점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행권,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요처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찾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사준다는 조건으로 지금 그 트로이 목마를 월가나 민주당 쪽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트로이 목마에는 일단 화해의 제스처, 평화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정예군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달러 패권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국채가 남발돼서 36조 달러에 달하니까 그 남발된 달러가 썩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썩어가고 있는 지금 달러 패권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제조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재정 적자도 줄어들지 않고 지금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 전쟁도 살짝 지금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는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수요처를 찾아서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들이 예전에 월가가 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채권을 사주게 될 겁니다. 지금 달러가 만약에 100만 달러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200만 달러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럼 예전보다는 거의 지금 연준이 발행하는 본원 통화가 지금 월가에 가서 대출로 10배가 불어나는 상황인데, 그 10배 불어난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 진영에 넘어와서 다시 2배가 튀겨져요. 그리고 20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MT 통화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 달러가 썩는 속도가 완전히 예전보다는 2배가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세계화 진영 이런 논리를 펼쳤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달러가 훨씬 더 빨리 썩어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달러의 패권이 위협되고 있는 그 본원통화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이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달러는 계속 썩어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현재 준비금이 이제 국채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쓰겠다라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받은 그 사용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테더에 내가 지금 100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100만 달러 그 준비금이 국채야. 근데 미국 국채가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져. 그럼 내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는 건데 내가 이거 계속 써야 되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들은 그럼 준비금을 더 안전한 자산으로 바꿀게요 라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미국 국채보다 더 안전한 준비금이 뭐가 있을까? 금이나 디지털 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고 디지털 화폐고 네트워크 화폐인데, 그때 가서 실물 금과 이거를 연동하는 어떤 링크가 쉬울까?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암호화폐 디지털 금과 준비금을 연결하는 게 쉬울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디지털 금이 훨씬 더 비용 면에서 유리한, 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사용자들이 준비금을 미국 국채가 아니라 금으로 또는 디지털 금으로 바꿔줘라는 요구가 빗발칠 거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운영사들이 또 워싱턴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또 로비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국채를 우리가 준비금으로 해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네,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금 채권과 달러의 어떤 패권이 월가에게 한 축이 걸려있고, 또 다른 한 왼쪽 발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빅테크 쪽에 발이 올려져 있을 텐데, 지금 한쪽에서 이 디디고 있는 이 토대가 코인런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네.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장래는 여전히 이제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전방에 밝다 이렇게 읽혀지고요.
지금 머스크가 계속 화제다 보니까 결국은 머스크의 기술 전쟁이 이제 테슬라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 반값 전기차,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화성에 간다. 자, 이런 이제 큰 그림을 머스크는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머스크가 추구한 거는 혁신적인 기술 전쟁, 그리고 옵티머봇을 통한 비약적인 그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결국은 GDP의 파이를 크게 하면은 미국의 부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류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세대를 살게 돼서 기본소득 얘기까지 지금 머스크는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기술 전쟁이 과연 머스크의 얘기대로 이렇게 흘러갈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고,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달러는 계속 약화가 된다면 이제 기축통화의 패권 전쟁이 이 머스크의 기술 전쟁 여파와 좀 곁들였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너무 지금 방대한 질문이라 일단 한 가지씩 이제 네.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빅테크의 기술력이 지금 달러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이 질문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빅테크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혁명이나 그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혁명이 있을 때 그 GDP 증가율의 그 생산성의 증가가 얼마큼 영향력을 미쳤냐를 보면은 대략 3%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었던 그 시기에 대략 평균적으로 매년 3% 정도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바꿔 얘기하면 GDP가 이제 증가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3% 증가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물가 상승 압력이 3%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술 기업들과 그리고 월가 또는 그 달러 패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행정부 또는 이제 의회 권력들의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사실은 달러 발행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2001년에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것이었어요. 중국이 저가 공산품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 월가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달러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가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드 중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중국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중국이 하는 역할이 본인들의 수익 구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역할을 미국 내에서 지금 빅테크가 본의 아니게 월가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의 AI나 휴머노이드가 엄청난 생산성을 향상시켜 줬을 때 중국의 저가 상품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반대 논리로, 그러니까 저가 상품이 들어온다는 건 생산성이 향상됐다기보다는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 건데, 지금 현재 빅테크들이 하는 거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생산이 늘어나니까 화폐가 늘어나는 거를 흡수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의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어떤 AI 기술과 휴머노이드 기술로 생산성을 3% 향상시켜 줬을 때 이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실제로 낮춰주려면 소비자들이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안 돼요. 임금소득이 생산성 향상되는 만큼 3%가 늘어나서 내가 예전보다 3% 이상을 더 소비해줘야 물가 압력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AI와 휴머노이드는 임금노동자들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위협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생산성을 급격하게 증대시켜주는 그 반대편에서는 AI로 노동자들이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은 향상되는데 임금 근로자들의 구매력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구매력이 줄고 소비가 줄었다. 이 상황이 변곡점에 다다르면 대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준다. 그래서 월가의 어떤 발행권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빅테크가 금융 영역에 들어왔고 군수산업 영역에 들어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패권을 위협한다. 그리고 빅테크의 생산성 향상이 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어떤 실업률 상승과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상황이 고착화되면 다다르는 종착역은 이제 대공황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매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인 빅테크와 월가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어떤 기본소득의 개념을 만들어 주어서 사실은 그 임금소득자들 또는 이제 실업자들에게 돈을 그냥 꽂아주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계속 살 수 있게 해줘야 이 향상된 그 생산성이
하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중국이라는 그 월가의 파트너가 해줬던 일과 지금 빅테크라는 지금 현재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무기를 가진 현재는 이제 전략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이 파트너들이 그 해주는 일은 완전히 다른 그 국면이에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다양한 측면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달러 패권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달러의 발행량을 늘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암호화폐, 그 AI 화폐 그 비트코인 또는 스테이블 코인 이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어떤 AI 알고리즘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 그 생산성을 연동해서 화폐량을 얼마큼 늘릴 거냐까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화폐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생산성에 연동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생산성 연동 화폐 개념까지도 지금 통화론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AI가 극도로 발전하면 실시간으로 생산성 데이터와 통화량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통화량을 생산성에 맞게 조정하겠지만 지금 현재 FOMC나 그 연준이 그 통화량 이나 생산성에 연동된 통화량을 결정하려면 최소한 그 FOMC 회의가 이제 열리는 대략적인 한 달 정도의 시차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과거에 급격하게 생산성이 향상될 때 평균적으로 3%의 생산성이 늘어났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는 통화량을 대략 연간 3% 이상 늘리는 정도로 통화량을 조정하자 이런 3% 룰이라는 개념도 시장에는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현재 상황과 달러 패권을 보시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중국과 월가가 어떻게 보면 그 파트너 약간 그런 역할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G1, G2는 월가는 관심이 크게 없고 본인들의 이득을 계속 유지하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그 엔비디아가 과거에 횡비디아라고 불릴 정도로 10년 이상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챗GPT 모멘트에 의해서 10배 이상 이제 상승을 하고 지금은 시총 4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테슬라와 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과연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제2의 이제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테슬라의 그 사업 구조는 비상장 회사 4개, 예를 들면 스페이스X, 뭐 그 XAI, 그리고 이제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이렇게 비상장 4개, 그리고 상장회사 테슬라를 통해서 지금 전기차와 FSD 자율주행 그리고 그 반값차를 통해서 변화를 미래는 옵티머스보까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시련은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챗GPT 모멘텀의 엔비디아 이상의 엔비디아는 현재 4조 시총을 넘보고 있는 이제 1등 M7 기업이고 테슬라는 지금 한 7, 8위를 넘나들면서 앞으로 향후 2030년 그 이후에 뭐 많게는 30조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테슬라가 안 망하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세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 패권 전쟁 또 비트코인과의 많이 엮여 있지만 대표님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담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종목 분석이나 주가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 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전통적인 주가 시장을 판단하는 그 잣대가 과연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고객들에게 어떤 근거를 제공해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잣대인데 그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M2 통화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산시장은 M2 통화량이 부풀리고 있는 거지 그 기업의 어떤 가치가 물론 트리거는 되지만 그게 결정적인 어떤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M2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통화량은 어딘가로는 가서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 저장처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유용한 똘똘한 주식들을 찾다 보니 그 똘똘한 주식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화폐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연결고리이고 제가 지금 드린 말이 자산시장을 해석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제 생각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수익의 몇 배가 그러면은 저기 그 기업의 주식 가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지금 현재 자산시장을 바라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하고 주식은 똑같아요. 결국은 늘어난 통화량을 어딘가에는 저장해야 되니까 그 가두리양 시장을 만들어 놓은 개념이거든요. 월가와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닉슨 쇼크 이후에 그 월가를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본주의 그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월가예요. 월가는 변동성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처를 찾는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자본 자유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처를 찾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수요 이상의 달러를 발행했어요. 왜냐면은 수익구조를 만들었으니까 모든 그 수익 모델은 그 실제 수요보다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치 권력도 그렇고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그 황금을 낳는 거위를 찾았으니까 무조건 배를 갈라서 막 그 금을 꺼내놓는 방식으로 달러를 많이 발행했어요. 근데 달러 많이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이 돈을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어떤 방법으로 어딘가에다가는 이 달러를 가둬놔야 돼요. 발행할 때 돈을 벌었으니까 발행하는 건 좋았는데 이 발행한 돈이 전 세계 어딘가로 갔더니 수요처를 못 찾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월가가 만든 수요처가 그 레이거노믹스 때 일단은 그 부자 감세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로 자산시장이라는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이라는 가두리 양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발행한 달러를 중국과 어떤 제조업 수출 국가들을 거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채권 시장이라는 가두리 양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자산 시장이고 그게 현재 대표적인 시장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S&P나 이제 나스닥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스닥 시장과 S&P 시장이 왜 그러면 이렇게 그 돈이 몰리는 거야?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트리거가 되는 거고 플러스 늘어난 통화량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 늘어난 통화량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설명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미래 가치가 토대가 되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와 그 테슬라의 미래 가치 중에 어떤 미래 가치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거를 제가 지금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인데 적어도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 미래 비전이나 사업 구조 가치가 엔비디아보다 월등하게 적어도 작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상황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이제 그 골드러시 때 이제 청바지를 팔았던 것처럼 그 AI나 테슬라가 크면 엔비디아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굉장히 영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익 구조를.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니까. 하지만 금광업체들도 그 중에는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광업체 중에 선두업체가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테슬라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간단히 그냥 단순하게 그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라거나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업체라거나 또는 그 뇌와 어떤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어떤 업체라거나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업체고요. 굳이 연결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라고 하면은 전력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업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패널 그리고 ESS 전기 저장 장치에 관련된 사업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이 전력을 사실은 나중에 가면 전력 공급망의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음 배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그 태양광 패널과 그 전력 저장 장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력 공급망 소음 배전망이 어떤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그 장악할 수가 없으면은 사실 전력 공급망을 장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소음 배전망이 왜 그러면 국가의 어떤 기관 산업을 이제 저해하기 힘드냐면은 지금은 그 오프라인 전선, 쉽게 해서 한전이 깔아놓은 이 송전탑과 전선이 없으면은 거기에 다른 사업자들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통행세를 내고 들어와서 내가 전력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 거래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전력 공급자들이 송배전망은 한전 걸 써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전력 공급망의 패권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 송배전의 어떤 기술도 사실은 무선으로 쏴줄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마이크로웨이브로 쏴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는 아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제 창립자라거나 이제 지금 샘 올트만이라거나 모든 AI 관련 업체들이 투자하거나 지금 설립하고 있는 공통된 업체가 소형 핵융합 발전기를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그 커피차 하나만한 그 발전소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모빌리티가 생겨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떤 소음 배전망을 떠나서 이 핵융합 발전이 어떤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규모의 지역은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커피차만한 이 핵융합 발전소가 수십 개, 수백 대, 수천 개가 있으면은 이제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소음 배전망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소음 배전망 그리고 그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엑스머니, 엑스닷컴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장 값싼 수수료 또는 송금 수수료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 앱 이걸 다 뭉뚱그리면 그리고 이제 금융 소외국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망 스페이스X 이게 한 곳을 딱 향하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게 전력 공급망이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전력 공급망의 어떤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고 AI가 발전했을 때 전력 그 수요가 지금의 많게는 서너 배에서 뭐 극단적으로 30배, 50배까지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인 전력은 안보 차원에서 어떤 국가 단위의 생산을 하겠지만 늘어나는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글로벌 전력 공급 사업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데이터 센터 서버를 다 합하면은 일본의 절반 정도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글로벌 전기협회, 국제전기협회 그 자료를 보면 2030년 개가 되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들만 합한 그게 일본만큼 전기를 쓴다고 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일본의 2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일단 전력 수요가 2배가 되고 그게 이제 일본이 쓰는 만큼의 전기를 쓴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2배, 3배 또 10배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력 수요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지배적인 사업자가 그 전력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패권 이자 독점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리고 있는 어떤 비전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그런 세상을 구현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GPU도 훨씬 더 많이 소비될 거고 지금 젠슨 황도 GPU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이나 여러 가지 또 차세대 먹거리들을 찾고 있으니까 젠슨 황도 무시 못하는 어떤 테크 기업이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어떤 비전과 미래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담으로 일론 머스크가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꾸 좀 불안해요. 그거 하나만 빼면은 뭐 미래 가치로 보면 제 미천한 어떤 그 지식이나 소견에 의하면 저는 만약에 지금 여력이 있다면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티브 잡스보다는 머스크가 좀 더 건강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는 CEO이기 때문에 정역당할 거라는 거죠. 예, 대표님 누군가 죽일 것 같다. 예, 잘 뭐 100세까지 산다고 일단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그 대표님께서 화폐 전쟁 그리고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의 책만 2권 이상 쓰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책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동안 부동산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이 통화에 대한 투자 이런 전략이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위안화, 원화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 대안으로 지금 대표님 말씀하고 계신데 앞으로 10년 이 세 가지 달러 위안화, 원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주인공이 될 게 만약 비트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근본적으로는 반달러 화폐니까 달러에 반하는 화폐거든요. 달러의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맞죠. 그렇죠.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속성은 그렇죠. 예. 희소한 자산이고 반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가치에 반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뭐 마저 떨어진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 아직까지는 강남 아파트가 상승하는 이유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게 달러의 어떤 발행권 남발 때문이다.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다.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특정 자산들만 미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그리고 채권 등의 어떤 자산시장만 가치가 계속 오른다. 이게 결국은 달러가 계속 발행되고 월가가 만들어놓은 발행한 달러들을 다시 가둘 수 있는 가두리안 시장을 만들어 자산시장이라는 거를 형성하고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라는 시장도 사실은 월가가 만들어놓은 자산시장 중에 일종입니다. 그 하나의 가두리안 시장이 그 한국이라는 시장에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늘리면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미국에 그 수출을 하려면 달러가 늘어난 만큼 원화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달러를 증가시킨 만큼 원화도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 원화를 찍어내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절실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국제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압력이 줄어드는데 원화는 발행하는 만큼 족족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는 시장이 훨씬 더 미국보다 그 연준보다 절실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통화당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강남 아파트라는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자산 시장이 CPI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주는데 효자 노릇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발행량이 막 남발되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미국 주식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동적인 가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는 건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현재 달러 가치가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그 가두리 양식장 안에 비트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두리 양식장 안에 양식되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는. 근데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내가 이
그 트로이 목마를 완벽하게 크기 전까지,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현재 달러 구조, 월가의 어떤 구조, 패권을 먹고 자라나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달러 표시 자산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토시제이션이 되면 지금 현재 제네시스 하는 데에 몇 달러야, 미국 수출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겠지만 한 50년, 100년이 지나서 진짜 사토시제이션이 되고 비트코인의 시대가 되면은 그 제네시스 G80 한 대가 수출 가격이 몇 사토시야, 몇 BTC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때가 되면 비로소 달러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 달러의 시가총액을 대체하는, 금의 시가총액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되겠지만, 그 과도기에는 비트코인은 현재 월가가 만들어놓은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있는 광어, 우럭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나중에 등치를 키우고 자기가 이 가두리 양식장 그물을 뚫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가서 본인의 사토시제이션, 그러니까 본인이 구매력을 갖추고 화폐가 될 때까지, 상어가 되고 고래가 될 때까지는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금 달러 패권의 눈치를 봐가면서 나는 상어가 아니야, 상어 새끼가 아니야, 나는 광어, 우럭이야, 도다리야 하면서 도다리인 척하고 광어인 척하면서 지금 달러에 썩어가는 패권 고기를 먹고 자라나는 그 달러 표시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지금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토시제이션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면 궁극적으로는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걸 투자한 이유는 결국은 내가 살 때에 비해서 팔 때 달러 표시 가격이 늘어나니까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만 사실은 내가 자산을 증식시키는, 달러 표시 자산을 증식시키는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좀 공부가 좀 미흡할 때는 강남 아파트 가격 이게 올라서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게 조금 불만이야, 나도. 나는 강남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그 기간 동안에는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제 책도 쓰고 하면서 주변에 연락이 와서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강남 아파트가 없는 이제 그 소외된 중산층들에게 연락이 오길 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남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이 훨씬 더 지금 자산시장에 민감하고 비트코인을 살려고 이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강남 아파트 투자에 돈을 보신 분들이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바라는 국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지금 강남 아파트가 없으신 분들, 내가 자꾸 강남 아파트 얘기하는 거는 뭐 강남 아파트 있고 없고 뭐 강남 아파트 올라가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강남 아파트라는 그 특정 자산이 왜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강남 아파트를 둘러싼 화폐 시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뭐 강남 아파트 가진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좀 아쉬운 분들이 좀 돈을 벌면 같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바라는데, 지금 연락하시는 발빠른 분들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예요. 지금 그 100%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한번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저는 뭐 이렇게 제가 공부한 걸 공유하는 거는 즐거운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저녁 먹으면서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제발 좀 다른 분들이 관심 가지고 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정말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중국이 앞으로 그 기술이나 이런 패권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거는 둘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지금 시진핑 정부가 일단은 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상태가 표면적으로라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다른 요건을 배제했을 때 비트코인을 지금 중국이 이런 정책으로 계속 간다면 적어도 자본시장 면에서는 미국에 뒤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속다르고 겉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진핑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도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이나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게 사실은 중국이 2022년에 공식적으로 금지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거의 2009년부터 10여 년간을 중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자본 유출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공식적으로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100% 액면을 해석해 가지고서는 그 의도나 어떤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진핑 공산당 정부가 그렇게 멍청한 거나 그 나이브한 정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한 로직을 가지고 지금 국민을 통치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시진핑 정부가 통치력을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미국의 어떤
패권의 어떤 100%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게 트럼프 정부고 지금 현재 중국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게 시진핑 정부니까 인물이 교체될 뿐이지 그 중국이란 패권은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 사실은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에너지도 엄청나게 센 에너지인데 패권 때문에 내가 줄 것 같다라고 해서 패권을 견제하려는 뒤따라가는 그 2위의 그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센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2위로 이미 고개를 한번 내민 이상 내 목이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겨야 되거든요. 절체절명의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미국의 절실함보다 중국의 절실함이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암호화폐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준비금이 되고 미국의 준비금이 되고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채굴과 보유, 거래를 실제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실제 진실에서 좀 멀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해시레이트를 50% 이상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많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지금 현재 이 자산시장에서 내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한국도 잘 대비를 통화정책 면에서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지금 한국이 저성장에 들어섰는데 앞으로 5년 내 내 자녀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부모로서 가장 빠르고 중요하게 해야 될 어떤 자녀의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도 이제 따님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이든지 사실은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떤 내가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구덩이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하면은 그냥 주저없이 들어갈 거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실제로 뛰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녀가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자 소망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해서 내 자녀, 딸은 그걸 개선한 삶을 살길 원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뒷북을 치는 그런 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기자로 살 때가 IMF 때였고 또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그 닉슨 쇼크 이후에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본격화되는 국면이 사실 2000년대 그 IT 붐? 이때부터로 기억을 해요. 물론 그 전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수십 배, 수백 배 오를 정도로 이런 국면은 아마 그 전에 세대에서는 없었을 거고 우리 세대에서도 그 30대 초반까지는 없었던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를 저는 관찰하고 취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경제 기자라는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참 둔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로직을 발견하고 이렇게 한 발 좀 물러나서 그걸 바라보는 어떤 그 관조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일들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그냥 그날 해석하는 데 바빴지 이거를 큰 틀에서 이게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멍청한 그 생활을 어쨌거나 열심히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하나의 어떤 직관력이나 통찰 같은 것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냥 지속적으로 30년간 무엇을 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군가가 의도한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맞건 틀리건 제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제 조건은 이 세상은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근데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일까? 저 같은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진 않겠죠. 저 같은 필부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현재 기준으로서는 미국의 패권입니다. 미국의 행정부라는 어떤 정치 패권 그리고 월가라는 경제 패권이 본인들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힘 있는 그 패권들은 그 의도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깨에 올라탈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미국이라는 패권이 원하는 게 어떤 거냐를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소시민으로서 자산 투자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자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하지만 보다 안전한 방법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의도를 가진 세력 어떤 주체, 이 주체들의 의도를 반발 정도 읽는 거.
앞서서 읽는 거, 이것이 저는 그 자산을 증식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딸에게도 이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 집이라도 팔아서 시킬 거예요. 돈을 물려줄 수는 없겠지만, 뭐 물려줄 돈도 없고, 내가 나중에 가서 실제로 그런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제가 누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딸이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토대는 마련해주고 싶다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네가 이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갖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또 아빠가 그래도 책을 쓰는 정도의 어떤 관련 분야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아빠 책도 읽어보고 아빠랑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공 서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서적, 그리고 철학 서적, 그 사람의 패권이 어떤 행동과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는 동물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기심이 어떤 전제가 된다는 거, 여러 가지 경제, 현재 전통 경제학, 고전 경제학, 아담 스미스 이후에 수백 년간 쌓아왔던 이 경제학적인 지식,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의 지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간관계, 부부관계, 뭐 연인관계, 자식관계, 친구관계, 이런 거에서는 뭐 일부 이타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이타적일 수도 있지만, 경제라는 어떤 무대, 그리고 특히나 자산시장에서의 어떤 무대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지 않으면 오판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이기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자산시장에서 적어도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현상에 순응해라. 네. 돈을 버는 방법은 내가 이 현상을 만들고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떤 당위적인 눈으로 이 자산시장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칩니다. 자산시장에 내가 게임 플레이어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산시장의 단 한 가지 법칙,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산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기적인 플레이어들끼리 싸우는데 제로섬 게임이다. 내가 먹으면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 먹으면 내가 그만큼 잃는다는 게임이거든요. 물고 물어 뜯기는 시장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자비 또는 자비를 바라는 존재가 되면 그냥 루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철두철미하게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자산시장에 들어가라는 거고, 들어간 이상은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산시장에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3.1경제독립 TV에 여러 번 출연을 하셨는데, 저희 중장년 회원들, 그리고 3.1경제독립 채널이 이제 경제독립을 추구하면서 또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정부의 복지지원금 정책도 잘 권리를 행사하자, 이제 이런 취지가 저희의 목표인데, 저희 회원들에게 꼭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요.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자영업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은퇴를 한 거지만, 사실은 언론인으로서는 이제 50대 초중반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신없이 이제 카페 사업도 하면서 또 어떻게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또 출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내가 어떤 계획이나 준비 없이 은퇴라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한 조직에서 60살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가졌던 선배들의 충고도 그랬고, 제가 생각했던 것도, 경제적인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는 내가 그냥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내 경제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자산을 키우는 방법이었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뭐 사이드 잡을 갖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하기 직전의 국면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무인 카페라는 사업을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책을 쓰고 작가로서의 활동도 하면서 나름대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생 2막 이라는 거를 좀 갖고 나가는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제가 만약에 직장생활만 충실하고 만약에 60살까지 정년까지 그냥 직장생활 충실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덜크덕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실제로 지금 주변에 그런 선배나 동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의외로 대책이 없고 멘탈 붕괴가 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끔 가다가 친한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할 때는 골프 매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때부터 일본에서 생산된 골프채도 제가 컬렉팅을 하면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 채를 사려고 막 새벽에 달려가기도 하고 할 정도로 골프에 매료돼서 정신없이 골프를 치고 다녔던
어떤 골프 매니아였는데 은퇴를 한 다음에는 한때 열중했더니까 뭐 그냥 실컷 해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자영업 하느라고 시간도 없고 내가 이제 사업에 돈을 벌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골프 치는데 많은 돈을 할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1년에 뭐 한 서너 번? 뭐 봄에 한 두서너 번, 뭐 가을에 한 두서너 번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칠 때마다 저한테 또는 옆에서 치고 있는 친구 동반자한테 전화가 와요. 은퇴한 선배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그 은퇴하시기 때까지 조직 생활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하는 거 외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저희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동기 또는 이제 후배 그리고 위에 선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 7시에 아침 먹고 회사를 가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경제 여유가 있건 없건 떠나서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침대 밖을 딱 나서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조차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저도 그 살짝 보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 생활에서 딴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피봇 전략 차원에서 내가 은퇴하거나 유사시에 어떤 식으로 내가 생계를 적어도 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플랜 B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플랜 B를 이제 갖게 되려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시고 또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떨어져서 이렇게 내 인생이나 삶이나 이 무대를 좀 관조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 여유에서 마음의 여유도 나오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마음의 어떤 여유나 수련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런 준비가 돼서 내가 나와서 최소한의 어떤 호구지책으로서의 어떤 그 활동뿐만이 아니라 남은 나의 인생 그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나 활동들에 대해서도 조금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글을 계속 썼던 이유가 사실은 호구지책이라기보다는 이제 호구지책은 커피 사업이었고 사실은 커피 사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먹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 갈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신문을 읽고 책을 읽는 게 저의 그냥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제 카페를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그 딜을 하고 이제 고객들을 늘려나가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고 집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신문 읽고 책 읽고 관련된 얘기를 정리하는 거를 그냥 SNS에 올리는 거를 취미생활로 삼았고 그 취미생활이 나에게는 되게 그 마음의 어떤 만족을 주는데 영적인 만족을 주는 데는 굉장히 유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랬고 이제 식구나 이제 딸한테도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인데 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사실 나는 내가 돈 안 들이고 내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찾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하루 10시간도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걸로 제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면 그래도 일주일은 행복하게 읽고 신문은 뭐 매일 그냥 돈 10,000원이면 읽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쓰는 거는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아요. 예전에 뭐 노트북 하나 산 걸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돈을 안 들이고도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나는 돈을 번 거다. 그래서 다른 의사 친구가 수억 원을 뭐 수천만 원을 한 달에 벌어서 자기는 뭐 포르쉐를 사고 뭐 해외여행을 가고 한 달 살이를 하고 막 제주 한 달 살이를 하고 뭐 다금바리 100만 원짜리 먹어야지 자기는 막 플렉스를 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면 나는 그 친구만큼 돈을 벌지 않아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자부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 쓴 게 이제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장님처럼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라 라고 하시는 분도 생기고 책을 써달라고 하는 출판사도 생기고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대학교도 생기고 학회도 생기고 또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자고 하는 방송국 PD도 찾아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왜 내 시리즈 경제 스토리 가지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언젠가 만들겠다. 넷플릭스 니네가 나한테 찾아올 거다 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자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나 지금 넷플릭스 관계자가 본다면 지금 저 친구가 무슨 말 하는 거지 궁금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전화번호나 그 이메일 깔아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 바둑이 됐건 뭐 골프가 됐건 뭐 글 쓰는 게 됐건 책을 읽는 게 됐건 아니면 그냥 명상을 하건 아니면 가족들하고 뭐 와이프하고 여행을 가건 그게 뭐가 됐든 내가 행복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게 꼭 자산이고 돈이다. 그게 저처럼 예를 들어서 그 경제 행위를 연속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다라는 거죠. 누구나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직까지
연결 고리를 넥서스를 못 찾으신 거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뭐 제가 사회생활 할 때 느꼈던 거는 제가 그 같은 그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제 그 열등감도 느꼈었는데 그만큼 뛰어나고 잘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갖고 계세요 자산을.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자부하는 거는 나는 이것과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직관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고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서로 연결됐다는 거는 제가 조금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 2막을 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모든 분이 이런 자산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본인이 연결고리를 좀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찾아달라고 공개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네,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플랜 B를 이제 세우자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디테일한 또 얘기는 다음 시간에 모시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